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저는 딱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라. 그것만 지키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 보면 선잠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5단계가 또 선잠자기예요. 생각하는 도중에 선잠이 드는 건 왜 좋은 걸까요? 폴 에어디시 그분은 선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그러니까 선잠의 효과는 뭐 몰입 캠프에서도 학생들이 선잠 자고 해결했어요. 뭐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창의적인 문제는 선잠과 깊은 잠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건데 잠이 든 상태는 기억의 인출 능력이 천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든 상태를 자꾸 이제 의식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기억의 인출을 잘해야 되니까 이제 선잠을 활용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당장 사람들이 실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 그거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그러면 아침에 아주 현명한 솔루션이 얻어질 때가 많을 거예요. 이제 그걸 의식을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한번 의식을 해보면 딱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내가 생각을 했던 게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명쾌한 솔루션이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잠잘 때 그걸 활용하는 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그걸 경험을 해야 이제 정말 그런 것 같으네. 근데 자꾸 해보면 자꾸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선잠은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 기억의 인출이 잘 되잖아요. 근데 선잠은 뭐냐면 몰입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업무를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뭐를 하는데 몰입이 안 돼. 그리고 이제 몰입은 자꾸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졸린다고요. 진전 없고. 근데 선잠을 자고 나면 몰입도가 불연속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불연속적으로. 근데 왜냐면 기억의 인출은 뭐냐면 활성화 다음에 인출이에요. 그러니까 인출이 잘 된다는 거는 활성화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를 내가 하려고 계속 했는데 안 되고 있는데 선잠을 자면서 활성화가 확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너무 진도가 잘 나가요. 글쓰기나 모든 게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잠을 활용해서 몰입도를 올리고 또 선잠 자기 전에는 내가 막 공부를 했거나 뭘 했으면 단기 기억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단기 기억이 많아지면 부담이 돼요. 그렇죠. 부담이 되는데 선잠을 자면 단기 기억이 싹 비워져요. 그중에 중요한 거는 장기 기억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폐기 처분을 하는데 그게 잠잘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잠을 자면 일단 단기 기억이 싹 비워지니까 머리가 맑아요. 머리가 맑고 그 다음에 몰입도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 바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선잠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잠은 대략 몇 분 정도? 그렇다고 뭐 선잠을 4시간 자는 거는 그냥 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잠을 앉아서 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잠 단기 누워서 자면 깊은 잠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수면이.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컨디션이 더 나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선잠은 제가 볼 때는 보통은 20분을 넘지 않아요. 앉아서 자야 되고 20분을 넘지 않은데 개인에 따라서는 30분이 그러니까 개인차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0분을 자도 좋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10분도 안 됐는데 뭐 선잠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분, 뭐 20분. 뭐 10에서 한 20분, 30분 정도. 예, 30분, 예외적으로 30분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잠을 잤는데 1시간을 잤다는 분들이 있어요. 한두 시간을. 근데 그런 분들은 앉아서 자는 거거든요. 수면이 부족한 거예요. 수면이.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한 거니까 그것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부족한 수면을 채워야 우리가 몰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선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선잠이 나아가서 좀 그냥 수면으로 간다면 몰입을 하려면 하루에 뭐 어느 정도의 수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나요? 그 몰입을 이렇게 하면서 수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은 부족하지 않는 만큼 해라. 그러니까 보통은 뭐 7시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잠이 적은 사람은 6시간 반. 그 다음에 잠은 충분히 자고 낮에 졸리면 선잠을 자는데 잠에 대해서는 되게 제너러스하죠. 그러니까 너그럽죠. 잠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도 전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 대신 깨어있는 시간은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잠은 충분히 자고 깨어있는 시간. 그러니까 뭐를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자꾸 무리를 해서 잠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잠은 충분히 자고 그 대신 깨어있는 시간에 하는 거 조금만 노력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은 내가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거나 뭐 책을 보거나 뭔가 거기에 이제 몰입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거기에 그 문제에 관련돼서 토론을 하거나 뭐 책을 읽거나 뭐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몰입이 되죠. 자, 마지막 6번째가 운동하기예요. 네네. 요건 뭔가요?
제가 몰입을 처음 경험할 때, 이제 제가 가족을 한국에 두고 혼자 포스닥을 갔을 때인데, 그때 이제 몰입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자나깨나 그때는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제가 직업을 연구원이란 직업을 살며 후회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직업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직업을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후회 없는 삶. 근데 그 후회 없는 직업을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후회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건 내 삶을 불태우면 후회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연구원으로서 이제 불태운다는 건 뭐냐? 내 두뇌를 풀가동하면서 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초도 쉬지 않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연구하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리고 이제 몰입을 경험한 거거든요. 몰입 상태를. 그런데 다 좋은데, 막 아이디어가 나오고 기분도 좋아. 다 좋은데, 밤에 잠이 안 와요. 새벽 1시가 됐어. 새벽 1시가 됐는데 계속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지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적고 새벽 3시가 된 거예요. 이제 자고 싶어. 내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돌아가는 거야. 지가 생각을 해서 또 아이디어를 내. 그럼 이제 저희는 뭐 아이디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나오면 무조건 일어나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적고. 근데 그게 하루만 그러면 좋은데 그 다음날도 그러고 그 다음날도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잘못하면 돌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TV를 틀은 거예요. TV를 틀었는데 TV를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쾌감이 같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도파민 분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쾌감이 있으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쾌감이 동반되니까. 그러면서 가끔 들면서 약간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제가 음악을 대중가요를 제가 혼자 이제 외국에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대중가요를 엄청 들었어요. 테이프를 수백 번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틀면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쫙 이어지다가 잠깐 그 음악을 듣고 생각이 쫙 이어지다가 잠깐 그 음악을 들으면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딱 빠져나오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돌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걸 한 거죠. 그러니까 죽어라고 어떤 문제를 그때는 그게 얼마나 걸리고 뭔지 몰랐어요. 그냥 후회 없는 삶을 살면 1초도 쉬지 않고 내 두뇌를 풀가동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며칠이 걸렸는데 모르고 어쨌든 죽어라고 어떤 문제를 몇 날 며칠 생각을 하면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상태가 되고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기분도 좋다.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이건 너무 좋은 건데 잘못하면 돈다. 이제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포기하기에는 이제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들어가면 잘못하면 돌 것 같고 그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좋은 것만 내가 활용할 수 있지? 부작용은 빼고 그러다가 잠을 못 자는 게 문제야. 내가 잠을 못 자는 거. 잠이 들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잠이 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한 거예요. 테니스 단식. 테니스 치세요? 네. 그래서 테니스 단식을 테니스인데. 아, 그래요? 제가 지금은 무릎 때문에 이제 요즘은 제가 테니스는 못 치는데요. 그래서 테니스 단식을 계속 치니까 딱 그것도 한 게임, 30분. 그거를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실제로 저한테 이제 몰입 상담을 하거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을 해요. 이제 몰입을 몰랐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몰입 상태에 어떻게 들어갔는데 잠을 계속 못 자니까 빠져나왔다. 또 잠을 계속 못 자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약간 조현병 같은 징조가 와가지고 그만뒀다.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다. 이런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이제 강한 몰입을 할 때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운동을 반드시 해라. 이제 숨이 차고 땀을 흠뻑 흘리는 운동을 반드시 하고 처음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긴장을 해요. 새벽 막 2시부터 막 아이디어가 쏟아져가지고 아침 8시까지 잠을 이제 못 잤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저는 긴장을 해요. 그래서 강한 몰입할 때는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8시부터 12시 반까지 잠을 잤대. 그러면 이제 안심을 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낮에라도 자면 괜찮아. 근데 하나도 못 잤고 낮에도 못 자면 이 사람 그 다음 또 못 자요. 그러면 제가 중단을 하라고 그래요. 중단을 해라. 근데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뇌 건강에 좋은 비타민 D하고 오메가3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뇌 건강에 좋은데 제가 이제 수많은 천재들 있잖아요. 수많은 천재들이 사실은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앓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조사를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요. 그 천재들이.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게 몰입을 해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자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그 치매를 야기시키는 물질이 있어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 물질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뇌세포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뇌를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잠을 못 자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거다. 그래서 막 밤을 새거나 뭐 이런 뭐 어떤 걱정으로도 밤을 새거나 이런 게 계속되면 안 된다. 그러면 어쨌든 잠을 계속 못 자는 거는 뇌세포를 파괴해가지고 그게 치명적으로 이제 되면은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계속 못 자는 건 문제지 그거는 되게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걸 어쨌든 축적시켜가지고 굉장히 뇌한테 안 좋다.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게 와닿는 게 저는 이제 테니스랑 러닝 같은 걸 좀 주로 하는 편인데 이게 뭐 이제 우리가 일에서 몰입이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서 좀 빠져나오는 시간도 우리 삶에는 좀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러닝 같은 것도 좀 뛰다 보면 네네. 어느 순간 이제 뛰는 것 자체에 그냥 집중하거나 네. 아니면 테니스 치다 보면 테니스 치셔서 잘 아시겠지만 네. 그 노란색 공에 그냥 계속 그냥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중하고 있다 보면 그냥 다른 생각이 안 들면서 맞아요. 조금 뭔가 내 몸에 약간 정화가 일어나는 느낌?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서 테니스를 이제 계속 치게 됐거든요. 매일 이제 30분씩 매일 치면서 운동에 좋은 효과를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잠이 안 오는 것 때문에 했는데 운동이 몰입을 너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걸 엔트로피로 이제 해석을 해요. 네네. 근데 이 몰입이 엔트로피를 아주 낮춘 상태거든요. 의식의 엔트로피. 일단 엔트로피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엔트로피는 이제 연력학적 2법칙이라고 그래서 아주 뭐 대법칙이에요. 하나의 예외가 없는. 세상은 이제 엔트로피 법칙을 만족하면서 가는데 엔트로피 법칙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정돈된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가 이렇게 퍼지는 거. 그게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물 속에 내가 그 먹물을 놓으면 퍼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가려는 방향이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자연적인 거고 그거를 모으는 건 담배 연기가 퍼지는 걸 모으는 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으는 거는 힘든 거예요.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의식이 산만한 거는 자연적인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건데 고도로 집중된 상태로 가는 거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오르막이지만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이다. 그러니까 존 고든이라는 작가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거 그거는 다 오르막이에요. 오르막길을 힘들죠, 가야 돼. 힘들죠. 예. 근데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이다. 편한 걸 찾죠. 예. 그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엔트로피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내리막길을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르막길을 가는 거는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꿈은 오르막, 우리의 성취를 하려면 오르막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몰입을 해야 된다고요. 몰입을 한다는 거는 오르막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산만해진단 말이죠. 이렇게. 내리막길을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인생의 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오르막인데 우리의 본능은 내리막을 이제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인 거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우리가 감소를 시켜야 우리가 생산성이 돼요. 그러니까 몰입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는 인생의 문제를 푸는 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몰입이 저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이 상태가 되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사고의 몰입이니까 의식의 엔트로피를 낮추는 건데 육체적으로 해서 엔트로피를 낮추는 게 운동이더라고요. 특히 뭐 테니스 이렇게 집중하는 운동. 그거가 엔트로피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계속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런 걸 느꼈어요. 스키 혹시 타세요? 스키 타본 적은 있습니다. 네, 잘 못 타요. 요즘은 안 타요. 근데 저도 옛날에 한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러면 리프트가 있어서 꼭대기로 나를 하잖아요. 올려주잖아요. 그럼 나는 즐기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면 이렇게 즐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리프트로 꼭대기로 올려주는 역할을 운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운동을 딱 하고 나면 내가 꼭대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나머지는
계속 이제 물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욕이나 이런 거를 딱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쉽게 하루를 쉽게 해주는 거죠. 그 리프트로 꼭대기까지 올려주는 거를 운동이 해주고 이제 몰입도 그걸 이제 해주는 거죠. 몰입도 그런 정신적으로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저는 딱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라. 매일 규칙적으로. 예, 그것만 지켜라. 그것만 지키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아까 엔트로피 측면에서 성공하는 거는 확률을 줄이는 현상이라는 코멘트를 해주셨던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이제 감소하는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오르막길을 어떻게 갈 거냐가 문제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르막길을 가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산을 즐긴다고요. 그 원리가 뭘까요? 오르막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답을 알 수가 있는데 올라가기 힘든데. 올라가기 힘든데 땀을 뻘뻘거리면서 등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친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 오르막을 가는 또 오르막을 심지어 즐기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 삶의 존 고든이 말하는 우리의 습관은 내리막을 가는 건데 우리의 꿈은 오르막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어떤 있는데 메커니즘이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막을 가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에 편도체라는 곳에서 얼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계산을 해요. 그 계산값을 전두엽에 저장을 하고 그 전두엽이 저장이 되면 우리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안 좋은 경험인 거죠. 그래서 다시는 안 하게 이제 비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호감과 비호감이 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편도체에서 얼만큼 고통스러웠느냐, 얼만큼 좋았느냐를 계산해서 그 계산값을 전두엽에 저장하고 이제 그것이 나의 호감과 비호감을 만들거든요. 근데 산에 올라갈 때 이제 그 안 좋은 기억들이 막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난 다시는 산행 안 해. 뭐 이제 이러고 가는 거죠. 근데 어찌가 가게 된 거야. 뭐 친구들끼리 가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정상을 갔더니 너무 좋은 거야.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더 이상 이제 힘든 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도파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치가 너무 좋고 뭐 시원한 바람이 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쾌감의 양이 큰 거예요. 그게 이제까지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대체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안 좋았던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산행의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산행이 좋았다. 맞아요. 그 도파민이 나오는 그 힘들었던 과정보다 결과값이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성공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산행을 즐기게 되는데 결국 인생의 오르막길을 즐기는 거죠. 습관은 내리막인데. 그러니까 이 오르막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메커니즘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몰입을 해서 몰입도를 계속 올려서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게 산의 정상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몰입도를 낮추는 오르막길을 가는 거를 기꺼이 한다. 그 과정이 결국 쉽지는 않지만 그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산행을 즐기듯이 그 메커니즘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오르막을 가야 되는데 습관은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습관은 내리막인데 인생을 산다는 것은 오르막을 가야 되는데 오르막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방법은 그 메커니즘이 거기서 성공 경험을 해야 된다. 오르막 산 정상에서의 좋은 경험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몰입의 농도를 높이고 싶으면 작은 성공을 이제 만끽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서 즐거우니까 또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도 사실은 처음 테니스를 배울 때는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없죠. 네. 근데 오르막길을 갔는데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다른 모든 거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입도를 낮추는 오르막길을 가서 좋은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르막을 즐기게 된다라는 거죠. 또 제가 교수님 자료 좀 찾아보니까 세계 상위 1%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서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님이 얘기 좀 해주시던데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이거 재밌던데. 그 에릭슨 교수가 재능 연구가예요. 이분의 박사 논문이 이제 재능은 어떻게 발달되는가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베를린에 있는 뮤직 아카데미에 이제 세계적인 음악가가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다 세계적인 사람도 나오지만 또 평범한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차이를 결정하는 게 뭐냐를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가 이제 음악을 잘할까? 그래서 이 사람은 부모님이 훌륭한 음악가면은 확률이 높죠. 높을까 하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을 좀 일찍 시작한 애가 잘할까 하고 또 그걸 조사를 했어요. 근데 상관관계가 있으면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논문이 되는데 그것도 상관관계가 없어. 그 다음에 훌륭한 레슨 선생님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더 좋을까? 또 그것도 했더니 그것도 상관관계가 없어.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상관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문이 실패를 할 뻔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연히 찾은 건데 뭐냐면 바이올린을 시작을 해서 20세까지 그 연습한 시간의 합, 그거가 1만 시간이 된 사람은 이제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주를 하는 거죠. 7,500시간이 된 사람은 이제 이런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는 거예요. 5,000시간을 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레슨을 하는 거야. 네, 강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500시간이 됐는데 독주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뭐 1만 시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오케스트라 단원 된 사람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연습한 시간, 거기랑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말콤 그레드월이 1만 시간의 법칙을 했지만 이 사람이 한 연구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연구 결과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는 뭐가 탤런트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단지 연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가 이제 딱 하면 우리가 근데 음악에 신동이 있잖아요. 음악에 천재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사람이 모차르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차르트는 그러면 그 사람도 이렇게 한 거는 그 사람은 신동이잖아요. 그럼 자기 법칙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차르트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어떻게 이제 음악을 했다는데 모차르트 아버지가 레오폴트 모차르트인데 아버지가 시켰어요. 모차르트한테. 몇 살부터 시켰냐면 2살. 2살 때부터 시켰는데 2살은 이제 우리 나이로 한 4살 돼요. 서양 나이로 2살이니까. 우리 나이로 4살. 걔한테 일주일에 35시간을 시켰대. 그러니까 8살 때 1만 시간이 되는 거예요. 2살부터 6년 동안 이제 일주일에 35시간에서 1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이미 8살 때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모차르트는 천재다. 그러니까 다 속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얘기가 어쨌든 이제 재능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1만 시간을 하고 2만 시간을 했는데도 세계 최고가 안 되는 게 나타난 거예요.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되게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걸 반박하는 것들도 굉장히 뭐 많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추가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추가 연구를 했는데 그냥 연습하면 안 된다. 그냥 연습하면 안 되고 이분이 deliberate practice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1만 시간의 재발견의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deliberate practice라는 건 우리말로 옮기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인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바이올린을 이제 연습하는데 레슨을 안 받아. 예를 들어서 이제 독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틀린 자세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고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평생 해도 소용없다. 몇만 시간을 해도 5,000시간 딜리버리 프랙티스 한 사람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딜리버리 프랙티스가 뭐냐? 그러면은 틀린 거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교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레슨하는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얘가 어떤 A라는 곡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것만 계속 하고 싶어. 이거 잘 되니까. 근데 그 다음을 또 도전을 하게 해요.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을 하게 하고 그 도전하고 몰입하는 거를 반복. 그걸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가 딜리버리 프랙티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세계 최고가 된다. 그걸 좀 수정을 한 거죠, 나중에는. 이게 참 재밌는 게 첫 번째 이제 연구하실 때는 뭐 부모님이 음악을 했는가, 그 다음에 뭐 어린 나이부터 시작했는가, 레슨 선생님, 코치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가 이제 정확한 이제 요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시간, 1만 시간이 이 시간이었는데, 이제 조금 보완하면서 나타난 거는 다시 어떻게 보면 레슨 선생님의 코칭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이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한 거는 다 레슨을 공통적으로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딜리버리 프랙티스를 다 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남들이 무조건 1만 시간 무조건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무조건 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쵸. 저도 되게 공감 가는 게, 제 주변에 봐도, 예를 들면 예전에 남자들은 네. 당구 같은 거 치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남자들은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든 게임 같은 거 하면, 네네. 실력이 몇 년 동안 다 똑같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당구를 잘 치게 스타를 잘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10년 전만 해도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막 네네. 그걸 뭐 보고 배울 만한 게 없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제 옛날에 그 당구도 그렇고 스타크래프트 실력이 똑같은데 저는 이제 테니스 시작한 지 1년 됐는데 옛날에 정말 다르다고 느꼈는 게 시대도 달라졌잖아요. 저도 달라진 게 딱 테니스 시작하니까 일단 테니스 책을 사고요. 네네. 그 다음에 테니스 관련된 다큐멘터리라든가 영상, 유명한 경기를 엄청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냥 필요한 장비들 있으면 다 사버리고. 네네. 그러니까 옛날보다 네네. 실력 그리고 코칭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그 사람이 코칭을 받아요. 그냥 연습하는, 그렇게 잘 치는 사람이 코칭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딜리버리 프랙티스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